국내 증시가 좀 반응을 못했어요. 네. 그만큼 좀 국내 증시가 좀 둔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주에 있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변수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손님으로 유안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갈수록 이렇게 영해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부럽습니다. 제가 오늘 파리로 원히터 온다 해서 신경 쓰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좋아요. 저는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뵌 분들이 그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우연히 뵀을 때 하는 말씀이 화면으로 봤을 때는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데 직접 보니까 왜 이렇게 좀 젊어 보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가 지금 뭔가 조치를 취하겠구나. 어느 날 헤어스타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7월 1일 첫 거래일이었죠? 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스타트하는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일단 코스닥은 4일 연속 상승을 했고 코스피는 대형주 위주로 좀 반락을 하면서 좀 대조적인 양상을 좀 보였어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6월 수출액 데이터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40% 이상 좀 증가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연출을 할 줄 알았으나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일단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1만 계약 이상의 순매도가 좀 나오면서 매크로 지표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좀 경계감을 좀 드러내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크로 변수라든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는 조금 상대적으로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좀 부각이 되면서 코스닥은 상승세를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출 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음에도 그리고 어제 이제 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마이컨에서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거든요. 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좀 반응을 못했어요. 네. 그만큼 좀 국내 증시가 좀 둔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주에 있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로 예상하고 있는 정도 나오면 잘 나온 건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훌쩍 뛰어넘는 실적이 나와야 시장이 반응하지 비슷한 실적 나오면 오히려 하락할 것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그래요. 시장에 예상치 만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실적이 절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나왔다 해가지고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참 갈수록 기대치는 높아지고 우리 투자자들의 기업들도 이 기대치를 계속 쫓아가려면 힘들기는 하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트렌드가 뭐냐면 IR 담당자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려움, 죽은 우리 신용을 힘들어요. 해야. 네, 어려워요. 잘했네. 이러는 거지. 참, 이거 어쩔 수 없네요. 생존 법칙이라.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느낌상 아까 외국인의 그 선물 매도 이게 사실 좀 그림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뭐 1만 계약의 매도는 상당히 한 건데. 시장의 방향성을 좀 흔들 수 있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뭐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될 수 있었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7월 시장에서 꼭 조심해야 되는 요소들,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들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들도 파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아마 위험 요인, 리스크 요인들하고도 맞물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이제 6월까지 상반기장은 어떻게든 뭐 우리가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수 자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사상 최고치인 3,300선을 일단 돌파를 했으니까 상당히 잘 마무리를 했는데 7월을 그러니까 하반기에 시작하는 7월의 첫 달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7월을 상당히 잘 슬기롭게 보내야만이 하반기 시장까지 우리가 잘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7월에 꼭 체크를 해봐야 될 포인트 몇 가지, 그러니까 시장을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변수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 3가지 정도의 변수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변수입니다. 일단 몇 가지 이제 우려되는 상황 중에 델타 바이러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상당히 많이 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역시나 바이러스에 창궐이 되면서 이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뭐 옆에 한 10초 정도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감염이 된다라고 해요. 그 정도는 너무 심각한 전염성인데. 네, 전파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미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일부 국가들 있잖아요. 영국이라든지 이스라엘 이런 데서까지도 델타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백신 접종에 대한 무용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해요. 뭐 80%, 90% 이상의 방어 능력이 있다. 뭐 2번 맞는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뭐 우리도 이번에 확진자 수가 확 증가를 하니까 오늘부터 원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돼야 되는데 8인인가? 5인 이상. 그렇죠. 예. 5인까지도 만날 수 5인까지. 네, 5인까지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밤 10시까지 그 영업 제한을 했던 부분들이 한 12시까지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이게 다시 일주일이 연기가 됐잖아요. 지금 풀어주는 게 아마 오늘 저녁 술 약속 잡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다들 이게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무튼 우리나라도 지금 완화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도 일주일 정도 연장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조만간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찬물을 확 끼얹는 뭐 이렇게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델타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일단 좀 우리가 하나 좀 짚어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계속 그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건데 뭐 미국이건 이스라엘이건 이 사람들이 2차 접종까지 다 맞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그 이 델타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아직 접종을 안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상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들이 자꾸 뉴스로 나와가지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그림 하나 띄워주시면 영국의 데이터를 일단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 왼쪽을 보시면 먼저 보실 게 영국의 이제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나타난 그림인데 최근에 보시면 급증하는 게 보이시잖아요. 네. 이게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 때문에 영국에서 거의 바이러스의 전염을 가장 효율적으로 막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다시 지금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률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뭐 지금 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방어 능력 역시도 한 80% 이상이 된다라고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능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다른 계열의 그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완벽한 차단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확실히 좀 효능이 약해지는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효과가 있다는 게 화이자하고 모더나, 예, 일단 그리고 화이자나 얀센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좀 떨어지고 약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얀센이라든지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접종이 좀 많은 국가에서는 이 델타 바이러스에 좀 취약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우리가 같아요. 많이 맞은 게 그 두 가지 아니에요? 아스트라제네카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두 가지죠. 네. 그래서 일단 당연히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뭐 컨택트와 관련된 여행이라든지 항공, 소비주들이 다시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이게 언택트 위주로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델타 바이러스 확산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더욱 걱정되는 게 뭐가 있냐면 7월 23일 날 도쿄 올림픽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도쿄 올림픽이 있는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 속도가 굉장히 느린 국가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올림픽 기간 동안 한 7만여 명이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일본으로 모였다가 다시 이제 자국으로 돌아갈 건데,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다시 증가할 것이다.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입국한 우간다 선수가 델타 바이러스의 확진이 났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선수 역시도 백신을 맞았다라고 해요. 2차 접종까지 맞았다라고 하는데 어느 백신을 맞았는지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지만 일단은 뭐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또는 도쿄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 델타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는 시장의 큰 추세를 훼손할 정도는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른쪽 그림 보시면
지금 확진자 수는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 옆에 보시면 이게 치사율이거든요. 치사율은 지금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그런 백신 역시도 그러니까 감염의 그 백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중증으로 넘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어 능력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의 추세를 완전히 훼손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언제든지 좀 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시장의 어떤 일시적인 변동성 그리고 그 종목의 흐름 바뀔 수가 있죠. 이게 바꾸는 역할은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우리 투자자분들께 한번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이제 코로나면 예전처럼 무섭지가 않잖아요. 예전엔 코로나 걸리면 죽는 줄 알아가지고 1년 전만 해도 그랬죠. 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공포가 됐던 건데 이제 지금은 뭐 치료 가능하고 그렇죠. 좀 이미 아프다 보시다, 끝날 수 있는 예, 보시다시피 이미 치사율은 상당히 좀 잡히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계 심리가 좀 많이 누그러지고 있죠.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다행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볼 리스크 요인이 미국의 고용 지표입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인데 사실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의 고용 지표가 시장의 변수로 좀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너무 좋게 나올 것 같아서 걱정해요, 지금. 어제 발표된 6월에 ADP 민간 고용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발표될 정부의 고용 지표 역시도 좀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부터 고용 지표 상당히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주정부가 지급하는 실업수당과 함께 일주일에 한 $300씩 연방 실업수당도 함께 받고 있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는 9월까지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미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를 중심으로 연방정부가 실업수당 지원 프로그램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주는 실업수당 지원 프로그램을 조기에 종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다음 글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실업수당이 조기에 종료되는 주에 대해서 좀 표를 가지고 나왔는데 6월 12일 날 알래스카와 아이오와를 좀 시작으로 해가지고 쭉 보시면 이 주들이 이미 종료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게 공화당의 주지사들이 이끄는 주를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종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업수당을 종료하니까 구직자 수가 다시 늘기 시작을 했고요. 고용시장에서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주리주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4.2%, 그러니까 전국 실업률이 한 5.8%거든요. 전국 실업률보다 좀 낮은 수치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즉 6월부터 일부 주들 중심으로 실업수당 지원이 종료가 되기 시작을 했고 드디어 사람들이 일자리를 좀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취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즉 7월과 8월의 고용지표는 생각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고 이는 다시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이게 좀 맞물릴 수가 있는 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은행에서도 연내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잖아요. 그랬죠. 네, 이게 현재 남은 금통위가 한 4번 정도 남았어요. 7월, 8월, 그리고 10월과 11월 이렇게 4번 정도 남았는데 만약에 7월 15일에 있을 금통위에서 2명 이상의 위원이 이 소수 의견, 그러니까 금리 인상 쪽에 얘기를 피력한다라고 하면 8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럼 우리나라 역시도 첫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맞물리는 거예요. 즉 미국의 고용 지표가 호조가 나오면서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가 확 부각이 되고 국내 역시도 금리 인상 사이클에 좀 들어가면서 각 중앙은행에서의 그 긴축적인 스탠스가 조금 시장에 훅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만큼 큰 조정은 아니겠지만 이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가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킬 거고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지표 역시도 우리가 상당히 좀 경계감을 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고용지표가 잘 안 나오면은 그 연준에서 그 뭔가 테이퍼링이 됐든 금리 인상이 됐든 이게 좀 늦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으로 또 아이러니하죠. 경제지표가 잘 나오면 시장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빨라지는 거 아니야? 그거 불안해하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딱
못을 박은 거잖아요. 뭔가 확정을 한 거잖아요. 연내 금리 인상하겠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만큼은 요거에 따른 변동성이 또 따로 있겠네요. 예, 있을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컨센서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11월 정도에 금리 인상하지 않겠어라는 게 국내 컨센서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7월 금통위 회의에서 소수 의견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러면 8월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훅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연내 2번 할 수 있어요. 8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그렇기 때문에 긴축적인 스탠스가 상당히 우리나라가 좀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미국의 상황까지 겹치게 됐을 때 이제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네요. 예, 그 영향이. 자, 그럼 세 번째 리스크 요인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사실 이 세 번째 요인이 저는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앞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시장을 훼손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좀 흔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시적이다. 네,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요인은 시장을 크게 좀 흔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경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계속 좀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이 있는데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수면 위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이슈가 다시 부상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앨런 재무장관이 지난 23일에 그 상하원 의원들한테 이제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유예시킬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부채 한도가 2019년도에 2년간 유예를 시켜놨던 거거든요. 그게 만기가 7월 31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부채 한도는 22조 달러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면서 정부에서 신나게 돈을 쓰면서 지금 부채가 어느 정도, 정부 부채가 어느 정도냐면 28조 달러예요. 이미 오버했네. 예, 이미 오버했어요. 6조 달러만큼 지금 오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유예를 하든지 안 그러면 부채 한도를 올려야 돼요. 증액을 좀 해야 되는데 해서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미 협상에 돌입을 했습니다. 협상에 돌입을 했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공화당과 큰 정부를 추구하는 민주당 사이에서 지금 이 협상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재정 지출 축소를 주장을 할 것이고 민주당은 세금을 올리자고 좀 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이슈 자체가 시장을 조금 흔들 수 있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렇고 이게 부채를 증액한다라고 했을 때 22조로 되어 있는 이 부채 한도를 28조 또는 그 이상으로 증액한다라고 했을 때 이 역시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신용평가기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미국이 신용등급이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2011년도인가 그때 트리플 A에서 S&P에서 AA로 강등시켰죠, 미국. 그 당시에 정말 글로벌 주식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부채 한도가 그렇게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신용 등급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실제로 작년 한 10월이었나요? 그때 피치에서 이미 경고를 했어요. 미국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거든요. 이미 경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한번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말까지 일단 결과를 내야 되지만 이 기간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 못하거든요.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 미 정부가 디폴트에 빠집니다. 이거 기간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돈을 막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할 돈을 못 만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디폴트가 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재무부가 특별 조치를 발동을 해서 한두 달 정도는 버틸 수가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지금이 보통 상황은 아니잖아요.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지금 돈을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 이게 전쟁이 났을 때 보급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급품이 끊기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7월 말까지 협상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시장에 잡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원 같은 경우가 8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장기 휴회 기간에 좀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7월 31일에 협상이 실패하고 똥줄이 탄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협상을 못했다라고 하면 이 협상 자체가 9월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게 만약에 협상이 못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향후에 재정 지출에 대한 제한이 생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 이 역시도 상대적으로 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이번에 뭐 9,500억 달러인가요? 1조 안 되게 그 인프라 사업 그 자금 통과가 됐잖아요. 서로 합의가 돼서. 근데 우리가 사실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인 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뭐 자동차주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전기차 관련된 뭐 친환경 뭐 보조금이니 뭐 이런 것들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이 포함된 추가 지원안이 나와야 또 우리도 좀 버틸 수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어차피 민주당은 계속 돈을 쓰자는 입장이고 그렇죠. 공화당은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왜냐면 이게 다 미래를 본다면 미래 세대한테는 빚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극이 굉장히 커요. 간극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을 하셨지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조 3천억 달러 정도를 인프라 투자를 하고 싶지만 이게 규모가 확 줄어들어서 지금 1조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 정도로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거는 이만큼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기대가 축소가 되는 순간에 이게 실망감으로 또 표출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요 세 가지 요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앞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잘 지켜보면서 어떤 상황이 닥칠지를 또 미리 예상하고, 근데 사실 일시적인 어떤 변동성은 뭐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일시적이냐 장기적인 거냐에 헷갈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강도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인 델타 바이러스 그러니까 뭐 그 요인보다 두 번째인 고용 지표가 상당히 잘 나오면서 테이퍼링 이슈가 좀 더 큰 악재면 악재라고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 테이퍼링 이슈보다 이 세 번째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그 노이즈가 나올 가능성,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더 큰 악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부각이 될 때마다 시장이 상당히 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주식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얻어맞으면 안 돼요. 상당히. 예. 미리 좀 잘 피해 있어야 돼요. 피해 있어야죠. 예, 잘 피해 있어야지. 사실 이 요인들로 시장이 흔들릴 때 사야 되거든요. 밑에서 그렇지.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현금이 없고 주식을 100% 갖고 있으면 다 얻어맞고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금을 좀 어느 정도 마련해 놓고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현금 비중 적절히 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고요.